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에서 신임 원내대표 선출 선거가 있었는데 대구 출신 3선의 윤재욱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수도권 출신 4선의 김학용 의원이 아닌 윤재욱 의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출한 배경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뭐 저는 한마디로 이제 그 지역보다는 인물을 택했다. 네. 이렇게 보고요. 원내대표는 이제 그 네 군데하고 이제 그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그 당내 소통을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야당과 대야 소통,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실과 소통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국민 소통,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임자가 윤재욱 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의원들이 판단을 한 거죠. 윤재욱 의원은요, 경찰대학교 수석 입학해서 수석 졸업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그 수석 입학을 할 수 있고 수석 졸업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본 분 중에 수석 입학해서 수석 졸업은 저는 처음 봅니다. 네. 그러기에 그만큼 성실하고 꾸준해야 되는 거죠. 그 성실성, 꾸준함. 그리고 이제 그 또 대통령 선거 때는 상황실장부터 상당히 그 윤 대통령하고도 같이 일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소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의원들이 좀 이게 생각보다는 표 차이가 많이 나게 윤재욱 의원을 지지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사통이라는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이제 투톱이 돼서 국민의힘을 이끌어가게 됐는데 투톱이 모두 영남 출신 그리고 친윤계라는 점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친윤의 영남 출신이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을 좀 저버리는 거 아니야? 수도권에 대해서도 선거 전략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거고요.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친윤과 TK 지역인 것에 대해서 이게 걱정을 안 하는 게 또 더 문제예요. 대통령실이라든가 여당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은 안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 안배를 총선을 위해서. 그런데 안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직 친윤 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사무총장도 친윤, 당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내대표도 또 친윤이기 때문에 당내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친윤과만 소통이 되고 비윤과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대통령실이 국민과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소통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여당 원내대표가 거야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거야 폭주로 본다기보다는 정치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지지율 추이가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야 폭주보다는 지금 현 정부와 여당이 정치를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깔려 있는 건데 이제는 좀 대통령실이 뭐 원내대표도 됐으니까 여야 원내대표도 좀 만나고 여야 대표도 만나고 대통령실도 야당 대표도 만나고 이런 정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수사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TV라든가 이런 언론을 통해서 여야가 좀 대화하는 모습 그런 장면들을 국민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서 변호사님께서는 투톱이 너무 영남 출신이 친윤계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 너무 뭐 지역 공학적인 이런 이제 접근이고요. 뭐 저는 그게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게 인물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요. 저는 상당히 그 기대를 저는 크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 대통령 선거 때 그 상황실장 할 때도요. 원만하게 하면서도 이제 일처리를 꼼꼼하게 치밀하게 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야당하고 협상할 건 해야죠. 야당도 이게 좀 있으면 이게 새로 원내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네. 저는 야당하고도 이제 그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마 당내 또 포용 천하용인 있잖아요. 이쪽도 이게 포용하겠다 했거든요. 그쪽도 이게 당내 소통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하고 소통은 원래 워낙 잘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좀 이게 정치가 복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한편 앞서 이승훈 변호사가 말씀해 주신 대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재욱 신임 원내대표의 앞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만 지지율을 조금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는데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최근에 좀 이렇게 빠지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민심이 천심이잖아요. 네. 민심은 이제 그 한 군데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민심은 이제 계속 옮겨 다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빠지는 거는 맞고요. 결국 저는 이렇게 민심이 좀 이게 떠나는 거는 결국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이제 그 좀 절박성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네. 약간 이게 여당에 좀 안주하면서 어떤 이제 반 이재명 대표 정서에 안주하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네. 우리가 이게 대충 그냥 해도 뭐 이기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절박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이게 투쟁성도 없는 거죠. 절박해야지 이게 또 싸울 때는 싸우잖아요. 이런 게 저는 부족한 거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교만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항상 민심은요 교만한 당은 이게 심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최고위원들 설화 보십시오. 네. 좀 이게 김재원 최고위원부터 계속 그 말실수가 나오고 이런 게 좀 교만한 이런 게 좀 문제거든요. 따라서 이게 좀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접근한 게 부족했다. 이런 이제 이유로 뭐 저는 이게 정당 지지도가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이래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천심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이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그리고 뜨겁게 절박하게 국민 속으로 다가가면 또 이게 민심은 다시 얻을 수 있다 이래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4.5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뼈아픈 성적표를 받았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였던 전주울 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여기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던 김경민 후보가 지난해 지방선거 득표율보다 반토막에 해당하는 득표율로 상당히 저조한 성적표를 받으면서 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에 반성하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돼요. 너무 그냥 야당 대표 수사에만 혈안이 되고 야당 대표 흠집에만 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지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1년 내내 지속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경제에 관심이 없구나. 수사만 관심이 있구나. 지금 경제가 13개월째 무역 적자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난방비 폭등해서 굉장히 서민들 힘들잖아요. 근데 정부 정책을 보니까 부자 감세만 되는 거예요. 종부세 감세하죠. 법인세 감세하죠. 많은 이런 양도세 감세하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부자를 위한 정부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너무 많이 외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언론 출판의 자유일까 또는 집회 결사의 자유일까 이걸 생각했는데 수사의 자유인 것 같아요. 야당을 향한 수사의 자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자유 대신 대통령이 좀 통합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여야가 통합하고 국민이 통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통령의 발언 중에 통합이라는 얘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만 대화하겠다 이런 것으로 들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서문시장 한 4번 정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문시장 가서 힘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꼭 서문시장만 가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똑같은 거잖아요. 전체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일 굴종 외교 이거 국민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일본 가서 미래를 위한다고 대화하고 왔는데 사과도 없죠. 강제징용 인정도 안 하죠. 반성도 안 하죠. 독도는 자기 것이라고 하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본 가서 다 털리고 오신 거예요, 대통령이. 그리고 노동 시간도 주 69시간이잖아요. 뭐 120시간, 90시간, 갑자기 69시간, 또 이것도 너무 많다 이러니까 이게 정부의 노동 가치에 대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MZ 세대들 보고 아니 열심히 한꺼번에 일하고 한꺼번에 쉬어라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 2030 세대들이 이걸 바라지 않거든요. 그건 결국엔 젊은이들이라든가 노동 정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여야 대화 속에서 정치에 대한 방향성을 좀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갔으면 그리고 국민의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께서 이번 4.5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의 좀 지지율이 성적표가 저조했던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이번 4.5 재보선 결과가 국민의힘이 던지는 메시지가 좀 뭐라고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도 이제 뭐 반성을 해야죠. 네.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제가 이게 겸손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절박감이 좀 부족했다. 제가 이제 비판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가요. 지금 이게 민주당이 자화자찬하거나 이게 교만할 때가 아닙니다. 네.
지금 이게 가장 제1당은 무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당. 우리 수술할 때 무당이 아니고 무당파. 그게 1당 아니냐. 이런 이게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 적대적 공생 관계예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반 이재명 정세에 기대해 있고 또 이게 민주당도 반 윤석열 대통령 여론에 기대해 있는 적대적 기득권 두 당이 공생 관계입니다. 네. 지금 이게 호남에서 왜 진보당 후보가 됐습니까? 왜 민주당에 있던 분이 안 되고 민주당도 이게 텃밭 호남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 비판할 때가 아니고 본인들도 되돌아보고 두 당 거대 여당 야당 네. 두 당 다게 저는 반성을 해야지 지금 이게 서로 남을 공개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편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가 오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의 기강을 새롭게 잡겠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완전히 기강이 무너진 건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네. 이 말은 이제 당의 기강을 잡는 거는 좋은데 김기현 대표도 그게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본인도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번에 선거에 본인 울산 지역도 졌지 않습니까? 울산 지역에도 국민의힘 전 거예요. 본인 지역군데도 전 거 아닙니까? 그럼 패배 원인이 뭔지 네. 본인부터 겸허하게 한번 되돌아보고 예를 들어 연포탕을 끓인다는데 진짜 연포탕을 제대로 끓인 건지 어떤 건지 이런 식으로 먼저 본인을 반성하고 그다음에 가장 저는 문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죠. 이분이 정광훈 목사님 교회에서 5.18 정신을 이제 헌법 전문에 이런 걸 반대한다든지 또는 외국 가서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통일했다든지 이런 거는 아주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옳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가 있죠. 네. 굳이 지금 5.18을 안 넣는 게 과연 호남 표라든지 도움이 되는 행위입니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게 개인 소신을 하더라도 저는 부적절한 발언도 했지만 더 잘못된 거는 그 발언을 또 손바닥 뒤집듯이 또 하루 이틀 만에 뒤집어 버렸잖아요. 차라리 소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소신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앞으로 정강훈 전자도 안 꺼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가볍게 왔다 갔다 하면 우파도 비판하고 좌파 진보도 비판합니다. 이게 엄청난 해당 행위예요. 김재원 최고가 이런 부분 또는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도요 정책에 좀 정교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양곡관리법 비판하는데 우리 밥 한 그릇 다 먹기 운동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쌀이라는 게 그것도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 형성되니까 쌀 수요를 좀 늘리자 취지는 이해되지만 그렇지만 이게 정책이 정교하지 못했고 나오는 정책마다 이래요. 얼마 전에 저출산도 20대 애를 3명 낳으면 군대 면제하자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설익은 섣부른 정책으로 접근하니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저는 김기현 대표 이하 최고 지도부가 전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김기현 지도부가 너무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기현 대표의 발언의 의미가 여러 가지 앞으로 실질적인 좀 대책을 내놓겠다. 일각에서는 총선 공천과 관련한 불이익까지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관심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대감을 주고 관심을 줘야 되는데 그냥 모든 라인 연포탕이 아니라 그냥 친윤 라인으로 싹 다 채워지니까 어디 이견이 없는 정당이 되잖아요. 그럼 독재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독재 정당에 관심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싸움을 통하든 토론을 통하든 뭔가 결론을 도출해서 국민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직 대통령실 용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최고위원들이 이런 설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당대표 선거를 당신 100%로 뽑았잖아요. 일반 여론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한 거거든요. 그건 결국 대통령과 공천관리위원들의 문제거든요. 아니 당신 100%로 뽑는데 왜 국민들 신경을 쓰겠어요. 그냥 당심이 좋아하는 극성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정광훈 목사, 태극기
그리고 또 뭐 4.3은 격이 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게 지금 당신 100%를 향한 발언들이거든요. 또한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도 4.3이 격이 낮다라고 하고 태용호 의원은 또 4.3 항쟁은 또 이게 김일성의 지령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최고위원이 당선되는 게 자신들이 이런 말을 해야지 자신들을 지지해준 자신을 뽑아준 당원들에게 기대를 한다라고 기대를 넘겨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뀌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당신 100%로 하고 국민 여론을 배제하는 이런 기준들이 있으면 뭐 필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말에 당직을 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직 개편 이후에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서 민생 행보를 하는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금 실은 호남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호남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에요. 특히 저번에 지방선거에서 보셨듯이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건 네.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낮아졌다는 것. 그리고 부동층들, 무당층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도 중요해서 이재명 대표가 텃밭이기 때문에 내려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자신의 지금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올라간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호남이라든가 또는 민주당을 하는 강력한 정책들을 펴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양곡관리법도 통과시키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높아지고 농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난방비 폭등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국민의힘이 난방비 상승을 막아줬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방송법, 간호사법 등 문제가 있는 법들을 국민의힘 눈치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는 국민들이 다수당을 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리해야 될 법들은 다소 비난을 받더라도 꼭 처리하겠다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호남 민심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하면서 조금 불안했던 어떤 민심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요즘 좀 많이 잦아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보다는 좀 이재명 대표라든가 민주당이 하는 어떤 정책들이 좀 보여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소 흔들리는 호남 민심을 좀 다독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차원의 해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게 많이 흔들리고 있죠. 지금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 할 때도요. 호남의 투표율이 제가 알기로 이게 역대 거의 최저였습니다. 상당히 민주당이 호남에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고향이 안동 아닙니까? 안동 이런데 그 배경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주 텃밭에서도 이제 진보당 후보가 사실상 이게 민주당에 군수하신 임모 후보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탈당해도 사실상 이게 민주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보당한테 패배했다. 이거는 정말 이게 민심을 네. 제대로 돌아봐야 되고 이번에도 이게 젖잘싸라는 자꾸 민주당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번에 대선 때 0.73% 져니까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근데 이번 보궐선거도 보니까 뭐 이게 젖잘싸 이런 분위기인데 이래가지고는 이게 더 민심의 심판을 받지 이런 게 아니한 인식으로는 안 됩니다. 졌으면 전 거지. 졌는데 잘 싸운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에 정치는 승패, 네.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민주당도 이게 자꾸 이런 분위기에 젖어 있으면 안 되고 더 이게 민주당도 혁신하면서 반성하면서 국민한테 좀 낮은 자세로 이게 접근해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전주울 재보선에서 민주당 출신이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번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탈당한 후보가 진보당 후보에게도 패했기 때문에 이것이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도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가 됐을 경우 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았고 과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마치 민주당 후보인 것처럼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는 선거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없었고요. 또 박지원 전 대표인가요? 전 대표가 응원하러 갔다가 경고를 맞았어요. 네. 그만큼 이번에는 잘못된 민주당이 무공천을 했으니까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 이걸 정확히 보여준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혜택을 진보당
후보가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번 선거에서 울산 남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 지지층이고 김기현 대표가 지역으로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에 당선되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는 점, 이건 이제 굉장히 고무적이고 전국 정당화로 가는 데 있어서 큰 길이 뚫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반면에 또 국민의힘이 못에서 또 반사 효과를 얻은 것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더 열심히 국민들과 소통하고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편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이 현재 방일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이라든가 일본 의원 연맹과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이번 방일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옛날에 이제 그 일본의 의원들이요. 네. 독도가 일본 거라고 그때 우리나라 방한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완전히 그건 의원 애교가 아니고 난동입니다. 독도가 일본 거라고 일본 의원이 우리 방문하려고 왔잖아요. 이거하고 이게 똑같다 봐요. 이번에 간 거는 이건 의원 애교가 아니고 저는 난동이라 봐요. 난동. 정말 이게 국익을 제외하는 부끄러운 이런 분들에게 국회의원하는 제가 양이원영 그분도 갔죠. 그분은 제가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안 좋은 일로. 나머지 분들에게 저는 제가 정치 평론하지만 이름도 못 들어본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저는 이제 공천 시즌에 오니까 그런 게 자기 정치적 의도로 저는 일본 간 게 아닌가. 이게 무슨 이게 국제적 망신입니까? 이런 이게 오염수 이런 문제는요. 원자력 기구 있잖아요. IAEA나. 네. 여러 나라가 주시하고 과학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먼저 배출하면 일본 어민들, 일본이 제일 피해 보는데 일본 정부가 후진 정부가 아니에요. 상당히 선진화되고 체계화된 정부입니다. 다 과학적으로 이게 걸러낼 거 걸러내고 딱 이게 기준을 봐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해류 따라가면 미국을 거쳐서 적도를 거쳐서 중국, 대만, 중국을 거쳐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국이나 적도, 호주나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게 다 국제적인 관심사기 때문에 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걸 괴담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옛날에 광우병 이게 또 변명을 하던데 광우병 30개월이든 아니든 소고기 먹고 이게 광우병 걸린 분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또 이게 사드 때 사람이 튀기져 버린다면서요. 사드 전파에 튀기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가짜뉴스로 접근하지 말고 국제망신 좀 시키지 말고 그냥 이게 다 국제기구에서 과학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중국이 일본한테 얼마나 발언권이 셉니까? 옛날에 히토류 수입 금지하면 일본이 바로 항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저는 국제협조기구나 국가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이런 게 행동하지 마시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가짜 뉴스 선동 행보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정우 변호사님하고 전혀 반대 의견이고요. 독도 문제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자신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다르죠. 후쿠시마 오염수는 지금 방류하겠다는 거잖아요. 곧 임박한 거잖아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오염수가 한국 해류로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일본에 가서 항의를 한다? 저는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되고 물론 일본에 가서 이게 실효적이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아니 대통령이 일본 가서 자꾸 퍼주고 오시니까 야당 의원들이 가서 일본에 항의도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또 퍼줄 수 있는데 이걸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의원 핑계대면서 내가 예전에 후쿠시마 오염 원전수도 한국 국민들 잘 설득해서 방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비췄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니까 그거 안 되겠다. 라고 어떤 자신의 약속들을 선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의원들 질의에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답변을 안 해요. 아니 어느 나라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바로 옆 나라에서 방류하는데 반대를 안 하면 되겠어요. 국민의 건강에 지장이 없으면 된다 이런 취지로 하는데 반대해야죠. 저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IAEA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기구와도 협의를 해서 가급적 최대한 방류를 안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서민들만 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공동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제를 바꿔서요. 22대 총선이 이제 약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1년가량 앞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포함해서 과연 검사 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이번 총선에 나설 것이냐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 총선의 승리의 가장 요체 알파요 오메가는요 결국 이제 공천입니다. 네. 역대 선거를 보면 얼마나 이게 공천이 제대로 이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잘 됐느냐 그런 당이 이겼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천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검사 출신 공천에 대해서는요 이번에 뭐 야당은 이제 검사 출신들은 출마를 뭐 1년 전에 사퇴하면 제한하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법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자리가 검사만 있습니까? 그럼 이게 경찰은 90일 전에 하면 되고 국정원은 되고 군인은 되고 검찰만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는 검사 출신 중에도 상당히 능력 있고 실력 있다면 이게 공천해야 되고요. 단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또 이게 공천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문제죠. 이거는 저는 아마 이게 지도부가 잘 판단할 것 같아요. 네. 일각에서는 이게 검사 출신이 뭐 몇십 명이 무조건 내려온다. 이것도 이게 가짜뉴스입니다. 괴담이에요. 저는 뭐 그런 거는 이제 정해진 건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일반 공정한 공천 절차에 따라서 검사라는 이유로 어떤 특혜도 없고 검사라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도 안 받고 일반에게 유권자의 지지나 이런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단 한 명 중에 그 거친 검사는 아니죠. 검사 사표낸 한동훈 장관은 검사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 네. 아니에요. 근데 그 한동훈 장관은 저는 이게 그 나와야 되고 나올 거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그 대선 주자급으로 이게 거의 뭐 1등을 달린 여론조사가 많죠. 따라서 저는 한동훈 장관은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나와야 되고 나와서 이게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본인이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올 거로 봐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아까도 말했지만 검사가 아니고 참고로 정치인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장관도 꼭 나오고 검사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어요. 보수 인사들도 이거 검찰공화국이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많이 나오면 검사들이 많이 나오면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검사와 판사 정치할 수 있죠. 1년 전에는 정치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정치 사법화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 모든 정당이 다 그냥 검찰로 가져가고 재판으로 갑니다. 정치가 사법화가 됐는데 야당 대표 수사하고 야당 대표 재판하다가 며칠 선거 직전에 여당 후보로 나간다? 또 그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정치가 사법화되는 시대에서 검사 판사는 1년 전에는 출마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변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 당연히 선거 어렵겠죠.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0%인데 이 30% 갖고 선거 치를 수 있겠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 수사와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이 잘 이겨내야 되겠죠. 다만 너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게 이제 국민들의 일반적인 좀 시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초만 한마디 하면요. 판사 출신 중에 최기상이라고 있잖아요. 검청부에. 네. 이번에 대법원장 그 추천. 그분이 2020년 1월 14일 날 사표냈어요. 4.15 90일 딱 전에. 이수진 동작이 있죠. 이분에게 2020년 1월 7일 날 사표냈습니다. 그럼 이게 민주당이 그때 최강원이 판사검사 제한법을 했는데 민주당은 이게 최기상, 이수진을 딱 90일 직전에 공천합니까?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과연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으로 꼽히고 또 변수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의 변수 여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뭐 본인은 이제 뭐 질 수 있는 퇴진을 주장하니까 네. 질 수 있는 퇴진. 아마 이제 그 선거 전에는 몇 달 앞두고는요. 제가 보기에 뭐 당대표 내려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질 수 있는 퇴진은 불가능하고 결국은 이제 그 이번에 그 4월 말이나 5월 달쯤에는 다시 한번 이게 영장
재청구 옵니다. 쌍방울이든 백현동이든 영장이 재청구되면 이번에는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따라서 이게 그 검찰 사법 리스크에서 강제로 대표석이 끌리 내려온다. 질 수 있는 태지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일단 지지율이 깡패라고 하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더 공고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그렇게 1년 이상 수사를 했습니다만 이론도 받은 게 없다는 게 일단 확인이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또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수사의 문제점들이 더 부각됐다고 생각되고요. 질서 있는 퇴진은 이미 조금 들어간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 그러면 이번엔 통과될 것이다.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검찰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시기적으로 총선에 가장 유리한 자기들에게 유리한 시기에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여져서 이렇게 전략적이고 검찰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국민의힘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생각되고요. 여든 야든 국민에게 유능한 정당, 유능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는 것들이 결국 자신들의 정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